네가 사람 새끼냐? 내 아들인 거 맞아? 내가 뭘 어쨌길래 왜 그래? 안녕하세요. 황금빛 사랑방입니다. 오늘도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댓글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사연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사람들은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한다. 그게 편하다. 나도 그들도. 하지만 나는 모든 걸 듣고 있다. 새벽 4시 서울 강남 금융센터 17층 복도에는 형광등 하나만이 깜빡이고 있었다. 서정임은 낡은 청소 카트를 밀며 천천히 걸었다. 바퀴가 삐걱거리는 소리가 적막한 공간에 울려 퍼졌다. 그녀의 손은 거칠었고 얼굴에는 세월의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은 달랐다. 누군가를 관찰하는 사람의 눈이었다. 정임은 먼저 화장실부터 청소를 시작했다. 변기를 닦고 거울을 닦고 바닥을 문질렀다. 32년째 반복하는 동작이었다. 손은 기계처럼 움직였지만 귀는 항상 열려 있었다. 새벽 6시가 되면 직원들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들의 대화가 시작되었다. 어제 그건 어떻게 됐어? 박 전무가 오케이 했어. 다음 주 월요일에 계약서 넘어가. 엘리베이터 앞을 지나가던 정임은 걸음을 늦췄다. 닦을 곳이 더 있는 것처럼 행동하며 귀를 기울였다. 2명의 남자 직원이었다. 한 명은 서류 가방을 든 과장급, 다른 한 명은 넥타이를 풀어 헤친 대리급이었다. 근데 그 회사 재무제표 봤어? 부채 비율이. 쉿, 여기서 그런 얘기 하지 마. 그들은 정임을 힐끗 보더니 입을 다물었다. 아니, 정확히는 정임을 보지 않았다. 그녀는 투명 인간이었다. 청소하는 아주머니. 이름도 없고 존재감도 없는 사람. 그들은 몇 초 후 다시 대화를 이어갔다. 목소리만 조금 낮췄을 뿐이었다. 정임은 아무렇지 않게 걸레질을 계속했다. 하지만 그녀의 머릿속에는 방금 들은 회사명과 부채 비율, 계약 일정이 또렷하게 저장되었다. 그녀는 기억력이 좋았다. 아니, 훈련된 것이었다. 32년 동안 흘려듣고 기록하고 분석하는 일을 반복해왔다. 7층 회의실 앞을 지날 때였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고 안에서는 격한 목소리가 새어나왔다. 이번 분기 실적이 이게 뭐야? 목표치의 60%밖에 안 돼. 죄송합니다. 하지만 시장 상황이. 변명 듣자고 회의 연 거 아니야. 정임은 복도 끝 창문을 닦는 척하며 서 있었다. 회의실 안에는 5명의 임원이 앉아 있었다. 그중 한 명이 오상철 전무였다. 정임을 늘 거기 아줌마라고 부르던 남자. 그는 지금 붉은 얼굴로 부하 직원을 질책하고 있었다. 다음 주까지 만회 방안 가져와. 아니면 다 잘리는 거야. 회의실 문이 갑자기 활짝 열렸다. 오상철이 나오며 정임을 스쳐 지나갔다. 그는 정임을 보지 않았다. 아니, 볼 필요가 없었다. 그녀는 그저 배경이었으니까. 하지만 정임은 그의 얼굴을 정확히 기억했다. 불안과 조급함이 섞인 표정, 그리고 손에 들린 서류 봉투의 로고, 대성건설 투자제안서. 정임은 조용히 카트를 밀며 다음 층으로 올라갔다. 12층 임원실. 여기는 더 조용했다. 하지만 그녀는 알았다. 조용한 곳일수록 더 중요한 이야기가 오간다는 것을. 그녀는 쓰레기통을 비우며 책상 위의 서류들을 힐끗힐끗 보았다.
숫자들, 그래프들, 회사명들 모두 그녀의 눈에 담겼다. 오전 9시 정임은 청소를 마치고 탈의실로 향했다. 동료 청소 직원들이 하나둘 모여들고 있었다. 정임보다 10년은 젊어 보이는 여자가 다가와 말을 걸었다. 언니, 오늘도 고생했어요. 근데 언니는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32년이나 한 곳에서 그냥 익숙해서 그래. 정임은 짧게 대답하며 옷을 갈아입었다. 청소복을 벗고 평범한 점퍼를 입었다. 거울을 보니 지친 얼굴이 보였다. 하지만 그녀는 만족했다. 오늘도 그녀는 성공적으로 보이지 않는 사람이었다. 지하철을 타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정임은 핸드폰을 꺼내 메모장을 열었다. 오늘 들은 정보들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회사명, 계약 일정, 부채 비율, 투자처. 그녀의 손가락이 빠르게 움직였다. 이 정보들은 나중에 쓸모가 있을 것이었다. 언제나 그랬듯이 집에 도착하니 오후 11시였다. 좁은 투룸 원룸. 하지만 깨끗했다. 정임은 청소를 업으로 삼은 사람답게 자신의 공간을 완벽하게 관리했다. 그녀는 냉장고에서 어제 끓인 된장찌개를 꺼내 데웠다. 밥 한 공기와 김치 몇 조각. 저녁이라기보다는 야식에 가까웠다. 밥을 먹으며 정임은 노트북을 켰다. 오래된 모델이었지만 작동에는 문제가 없었다. 그녀는 증권 계좌에 로그인했다. 화면에 숫자들이 떴다. 여러 개의 계좌, 수십 개의 종목, 그리고 총자산. 정임은 표정 변화 없이 숫자들을 확인했다. 마치 날씨를 확인하듯 담담하게. 오늘 들은 정보를 바탕으로 몇 가지 종목을 검색했다. 대성건설, 오상철이 들고 있던 투자 제안서의 회사. 차트를 확인하니 최근 주가가 하락세였다. 하지만 정임은 알았다. 저 회사가 곧 대형 프로젝트를 수주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회의실에서 들은 단편적인 정보들이 퍼즐처럼 맞춰지고 있었다. 하지만 정임은 서두르지 않았다. 32년 동안 배운 가장 중요한 것. 인내였다. 그녀는 노트북을 끄고 침대에 누웠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내일도 똑같은 하루가 반복될 것이다. 새벽 4시에 일어나 보이지 않는 사람이 되고 듣고 기록하고 돌아오는 살. 그녀는 이 삶이 싫지 않았다. 아니, 오히려 완벽했다. 왜냐하면 아무도 그녀를 주목하지 않았으니까. 그리고 주목받지 않는 사람만이 진짜 중요한 것들을 볼 수 있었으니까. 정임은 눈을 감았다. 내일은 또 어떤 정보가 그녀를 기다리고 있을까? 그녀는 벌써부터 기대되었다. 핸드폰 진동 소리가 아침의 정적을 깼다. 정임은 라면을 끓이던 손을 멈추고 화면을 확인했다. 아들 도윤이었다. 그녀는 잠시 망설였다. 아들에게서 전화가 오는 일은 드물었다. 한 달에 한 번, 많아야 2번. 그것도 대부분 돈이 필요하거나 무언가 부탁할 일이 있을 때였다. 여보세요, 도윤아. 전화 너머로 들리는 아들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조심스러웠다. 뭔가 말하기 어려운 것을 꺼내려는 사람의 톤이었다. 엄마, 잘 지내시죠? 응, 잘 지내지. 너는? 네, 저도 잘 지내요. 근데 엄마. 도윤은 말끝을 흐렸다. 정임은 가스불을 끄고 식탁에 앉았다.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다. 아들이 무슨 말을 하려는지 목소리만 들어도 알 수 있었다.
32년을 함께 살아온 사이였으니까. 이번 달 말에 상견례가 있어요. 그래, 축하한다. 정임의 목소리는 밝았다. 진심으로 기뻤다. 아들이 결혼한다는 것은 좋은 일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는 알았다. 이 전화가 단순한 축하 인사가 아니라는 것을. 근데 엄마, 그게. 또다시 침묵이 흘렀다. 정임은 기다렸다. 아들이 스스로 말할 때까지. 강요하지 않았다. 그녀는 언제나 그랬다. 상견례 날이 워낙 급하게 잡혀서요. 장소도 좀 격식 있는 곳이고. 정임은 이해했다. 아들은 자신이 오지 않기를 바라고 있었다. 아니, 정확히는 자신이 그런 엄마로 비춰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청소부 엄마. 학력도 없고 세련되지도 않은 엄마. 고급 레스토랑에서 어색해할 엄마. 내가 편한 대로 해. 엄마는 괜찮아. 정임의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다. 하지만 전화를 끊고 난 후 그녀는 한동안 식탁에 앉아 있었다. 식어가는 라면 그릇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언제부터였을까? 아들이 자신을 부끄러워하기 시작한 것이.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아니면 대학에 들어간 후? 정임은 기억했다. 도윤이 중학교 2학년 때 학교 상담 주간이 있었다. 부모들이 학교에 와서 담임 선생님과 면담을 하는 날이었다. 정임은 그날따라 일찍 청소를 마치고 학교에 갔다. 깨끗한 옷을 입고 머리도 단정하게 묶고 갔다. 하지만 교실 앞에서 도윤을 만났을 때 그 아이의 얼굴이 굳어지는 것을 봤다. 엄마, 왜 이렇게 일찍 왔어? 선생님이 이 시까지 오라고 하셨잖아. 나 친구들한테 엄마는 회사 다닌다고 했어. 그날 이후로 정임은 학교 행사에 가지 않았다. 졸업식도, 입학식도, 학부모 총회도 아들이 원하는 대로 했다. 그게 아들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것이 시작이었던 것 같았다. 아들이 엄마를 숨기기 시작한 순간 정임은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다. 옷장 깊숙한 곳에 숨겨둔 서랍을 열었다. 안에는 오래된 사진첩과 통장 몇 개가 들어 있었다. 그녀는 통장을 꺼내 펼쳤다. 숫자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입금, 출금, 잔액. 32년의 기록이었다. 도윤의 학비, 도윤의 학원비, 도윤의 용돈. 모두 이 통장에서 나갔다. 정임은 한 번도 거르지 않았다. 아들이 원하는 것은 뭐든 해줬다. 비싼 운동화도, 최신 핸드폰도, 과외비도. 그녀는 새벽 4시에 일어나 밤 11시에 집에 돌아오는 삶을 살았다. 주말에도 일했다. 명절에도 일했다. 아들을 위해서였다. 하지만 아들은 몰랐다. 정임이 얼마나 벌고 얼마나 모으는지. 그녀는 일부러 말하지 않았다. 아들이 부담을 느낄까봐. 아들이 미안해할까봐. 그래서 정임은 언제나 엄마는 괜찮아라고 말했다. 돈 걱정하지 마라고 말했다. 핸드폰이 다시 울렸다. 이번에는 문자 메시지였다. 도윤이었다. 엄마, 상견례는 제가 알아서 잘할게요. 걱정 마세요. 나중에 따로 인사드릴게요. 정임은 문자를 읽고 답장을 보냈다. 알았어. 좋은 사람 만나서 다행이다. 행복해라. 짧은 문장이었지만 정임은 오랜 시간 고민했다. 뭐라고 써야 할지, 어떻게 표현해야 아들이 부담스럽지 않을지. 결국 가장 무난한 말을 골랐다.
핸드폰을 내려놓고 정임은 창밖을 바라봤다. 봄이 오고 있었다. 아파트 단지 안의 나무들이 초록빛으로 물들기 시작했다. 그날 밤 정임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자신은 좋은 엄마였을까? 아들을 제대로 키웠을까? 아니면 뭔가 잘못한 걸까? 도윤이 자신을 부끄러워하는 것은 정임의 잘못일까? 아니면 세상의 잘못일까? 답은 나오지 않았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정임은 아들을 사랑했다. 그리고 그 사랑은 변하지 않을 것이었다. 설령 아들이 자신을 외면한다 해도. 상견례 일주일 전 도윤이 다시 전화를 걸었다. 이번에는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꺼냈다. 엄마, 사실은요. 상견례에 부모님 대신 다른 분을 모시려고 해요. 다른 분? 네. 요즘 그런 서비스가 있어요. 배우 출신 분들이 부모님 역할을 대신해주는. 정임은 전화를 받으며 설거지를 하고 있었다. 손이 멈췄다. 그릇에서 물이 뚝뚝 떨어졌다. 하지만 그녀는 목소리를 평온하게 유지했다. 그래, 내가 편한 게 제일이지. 엄마, 이해해 주셔서 감사해요. 사실 은서 부모님이 좀 까다로우세요. 격식을 많이 따지시고. 알았어. 신경 쓰지 마. 전화를 끊고 정임은 그대로 싱크대 앞에 서 있었다. 물은 계속 흘러나왔지만 그녀는 잠그지 않았다. 물소리만이 작은 주방을 채웠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정임은 수도꼭지를 잠그고 거실로 나왔다. 소파에 앉아 핸드폰을 들여다봤다. 도윤의 SNS 계정을 검색했다. 그녀는 아들을 팔로우하지 않았다. 하지만 가끔 이렇게 들어가서 아들의 삶을 엿봤다. 올라온 사진들을 보니 여자친구와 함께 찍은 것들이 많았다. 은서, 도윤이 몇 번 언급했던 이름. 사진 속의 은서는 예뻤다. 화사한 메이크업, 세련된 옷차림, 밝은 미소. 도윤도 행복해 보였다. 정임은 사진을 확대해서 봤다. 배경은 고급 레스토랑이었다. 테이블 위에 놓인 음식들, 와인잔, 은은한 조명. 정임이 가본 적 없는 세계였다. 댓글들을 읽어 내려갔다. 와, 커플 미쳤다. 도윤아 행복해 보여서 좋다. 은서 너무 예뻐 유유. 정임은 천천히 스크롤을 내렸다. 아들의 삶은 그녀가 모르는 곳에서 계속되고 있었다. 친구들, 여행, 데이트, 회식. 그 어디에도 정임은 없었다. 아니, 있을 수 없었다. 그녀는 그 세계에 어울리지 않았으니까. 핸드폰을 내려놓고 정임은 방으로 들어갔다. 옷장을 열고 서랍 깊숙한 곳을 뒤졌다. 오래된 은행 봉투가 나왔다. 안에는 여러 개의 통장이 들어 있었다. 정임은 그것들을 하나씩 펼쳐 확인했다. 국민은행 통장 마이너스 잔액 1억 2천만 원. 신한은행 통장 마이너스 잔액 8천만 원. 우리은행 통장 마이너스 잔액 5천만 원. 그리고 증권 계좌. 여기에는 더 많은 금액이 들어 있었다. 정임은 32년 동안 한 푼 한 푼 모았다. 청소 일을 하며 받은 월급의 절반 이상을 저축했다. 그리고 금융센터에서 들은 정보들을 바탕으로 조금씩 투자했다. 처음에는 100만 원으로 시작했다. 실패도 많았다. 손해를 본 적도 있었다. 하지만 정임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공부했다. 도서관에서 경제서적을 빌려 읽었다. 유튜브로 투자 강의를 들었다.
증권 방송을 시청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현장에서 직접 들은 정보들이 가장 큰 자산이었다. 임원들의 대화, 회의실에서 새어나오는 이야기들, 복도에서 나누는 수군거림들. 그것들은 어떤 리포트보다 정확했다. 정임은 통장을 다시 봉투에 넣고 서랍을 닫았다. 120억. 정확히는 119억 8천만 원. 청소부 아줌마가 모은 금액으로는 믿기 어려운 숫자였다. 하지만 그녀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도윤에게도, 동료들에게도, 누구에게도. 왜냐하면 그녀는 알았다. 돈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사람들이 달라진다는 것을. 도윤도 달라질 것이었다. 지금처럼 무시하던 태도에서 갑자기 친절해지고 관심을 보이고 요구를 하기 시작할 것이었다. 정임은 그것을 원하지 않았다. 그날 밤 정임은 노트북을 켜고 인터넷을 검색했다. 부모 대행 서비스. 실제로 존재하는 서비스였다. 배우 출신들이 부모 역할을 해주고 시간당 비용을 받는 것이었다. 프로필 사진들을 보니 모두 단정하고 세련된 외모였다. 학력란에는 대졸 이상이 기본이었다. 정임은 자신의 프로필을 상상해 봤다. 학력 중졸, 직업 청소원, 특기 없음. 그녀는 쓸쓸하게 웃었다. 자신의 아들조차 이런 서비스를 이용할 만큼 자신은 부족한 사람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정임은 분노도 느꼈다. 처음으로 느끼는 감정이었다. 32년 동안 참아왔던 무언가가 가슴속에서 끓어오르고 있었다. 왜 자신은 부끄러워해야 하는가? 왜 자신의 직업은 숨겨야 하는 것인가? 왜 아들은 가짜 부모를 고용하면서까지 진짜 엄마를 외면하는가? 정임은 노트북을 끄고 창밖을 바라봤다. 밤은 깊어가고 있었다. 거리의 불빛들이 하나둘 꺼지고 있었다. 그녀는 결심했다. 더 이상 참지 않기로. 더 이상 숨지 않기로. 하지만 지금은 아니었다. 아직 때가 아니었다. 정임은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다. 내일도 새벽 4시에 일어나 금융센터로 가야 했다. 보이지 않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했다. 하지만 이제 그 삶에도 끝이 보이기 시작했다. 정임은 조용히 생각했다. 아직 조금만 더 기다리자. 조금만 더. 청소를 마치고 돌아가는 길, 정임은 동료 미란과 마주쳤다. 미란은 정임보다 10살 어렸지만 이미 15년째 청소 일을 하고 있었다. 두 사람은 가끔 퇴근 후 막걸리를 마시곤 했다. 언니, 오늘 한잔 할래요? 그래, 좋지. 두 사람은 지하철역 근처의 작은 포장마차로 향했다. 낡은 천막, 플라스틱 의자, 김이 모락모락 나는 어묵 냄비. 정임은 이런 곳이 편했다. 여기서는 자신이 누군지 설명할 필요가 없었다. 언니, 요즘 표정이 안 좋아 보여요. 무슨 일 있어요? 미란이 막걸리를 따르며 물었다. 정임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아들이 결혼한대. 어머, 축하할 일이네요. 근데 왜 그렇게 우울해 보여요? 상견례에 날 부르지 않더라. 미라는 막걸리 잔을 내려놓고 정임을 바라봤다. 눈빛에 동정이 묻어났다. 하지만 그녀는 놀라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를 처음 듣는 것이 아니었으니까. 언니, 정말 속상하겠어요. 괜찮아. 익숙해. 정임은 담담하게 말했다. 하지만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다. 미라는 그것을 놓치지 않았다. 언니,
정말 괜찮은 거 맞아요? 저 같으면 못 참을 것 같은데. 뭘 어떻게 하겠어. 아들이 편한 게 제일이지. 미라는 한숨을 쉬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언니, 언니는 너무 참고만 사는 것 같아요. 진짜로. 뭐? 언니, 나 이거 몇 년째 말하고 싶었는데. 언니는 왜 그렇게 자기 자신을 낮춰요? 청소하는 게 부끄러운 일도 아니고 언니가 잘못한 것도 아니잖아요. 정임은 대답하지 않았다. 어묵을 집어 입에 넣고 천천히 씹었다. 미란의 말이 가슴에 와닿았지만 그녀는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 언니 아들이 언니를 부끄러워하는 건 아들 문제예요. 언니 잘못이 아니라고요. 그래도 난 그의 엄마니까. 엄마라고 해서 다 참아야 해요? 존중받을 권리는 없어요? 정임은 잔을 비우고 다시 채웠다. 미란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32년 동안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은 질문이었다. 자신도 존중받을 권리가 있는가? 언니, 제 친구 중에 비슷한 경우가 있었어요. 아들이 대학 교수인데 엄마가 식당 일하는 거 부끄러워했대요. 그래서 그 친구가 아들한테 딱 잘라 말했어요. 내가 너 키우느라 이렇게 됐는데 내가 나를 부끄러워해? 그랬더니 아들이 정신 차렸대요. 정임은 쓸쓸하게 웃었다. 난 그렇게 못해. 왜요? 도윤이한테 죄책감 주고 싶지 않아서. 미라는 답답한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그녀도 알았다. 정임의 성격을. 한번 마음먹으면 절대 꺾이지 않는 고집.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마셨다. 포장마차 안은 시끄러웠다. 옆 테이블의 회사원들이 소주잔을 부딪히며 웃고 있었다. 정임은 그들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저들도 각자의 삶이 있겠지. 각자의 고민이 있겠지. 하지만 적어도 저들은 자신의 존재를 숨기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이었다. 언니, 그래도 한 가지는 확실해요. 뭔데? 언니는 훌륭한 엄마예요. 정말로. 미란의 말에 정임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하지만 그녀는 눈물을 보이지 않았다. 대신 허공을 바라보며 말했다. 내가 정말 좋은 엄마였을까? 당연하죠. 혼자서 아들 대학까지 보냈잖아요. 그래도 아들이 날 부끄러워하는데. 그건 아들이 아직 철이 없어서 그래요. 나중에 나이 들면 알게 돼요. 자기 엄마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정임은 미란의 말을 믿고 싶었다. 하지만 확신이 서지 않았다. 도윤이 정말 언젠가 자신을 이해할까? 아니면 평생 부끄러워하며 살까? 언니, 저는 솔직히 이해가 안 가요. 뭐가? 언니가 왜 그렇게 도윤이한테만 맞춰 사는지. 언니 인생은 언니 거잖아요. 정임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막걸리를 한 잔 더 비웠다. 미란의 말이 틀리지 않았다. 하지만 정임은 바꿀 수 없었다. 이미 32년 동안 이렇게 살아왔으니까. 아들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는 삶. 그것이 정임의 전부였다. 포장마차를 나서며 미란이 정임의 어깨를 두드렸다. 언니, 제가 하나만 말할게요. 응? 언니, 아직 늦지 않았어요. 언니도 언니 삶을 살아야 해요. 정임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무슨 뜻인지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다. 자신의 삶이라니. 그게 뭘까? 32년 동안 정임의 삶은 곧 도윤의 삶이었다. 아들이 잘 되는 것이 곧 자신의 행복이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자신만의 삶을 살라니. 어떻게? 집으로 돌아가는 지하철 안에서 정임은 계속 생각했다. 미란의 말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언니는 너무 참고만 살아. 언니 인생은 언니 거잖아. 아직 늦지 않았어. 그날 밤 정임은 서랍을 다시 열었다. 통장들을 꺼내 펼쳐봤다. 120억? 이 돈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아들에게 줄 수도 있었다. 집을 사줄 수도 있었다. 결혼 자금을 대줄 수도 있었다. 하지만 갑자기 다른 생각이 들었다. 이 돈을 나를 위해 쓰면 어떨까? 정임은 스스로에게 놀랐다. 처음으로 하는 생각이었다. 32년 만에 자신을 위한 선택, 자신을 위한 삶. 그것이 가능할까? 정임은 노트북을 켜고 포털 사이트를 검색했다. 50대 여성 자기계발, 인생 2막, 새로운 시작. 수많은 검색 결과가 나왔다. 정임은 하나씩 클릭하며 읽어내려갔다. 그리고 깨달았다. 아직 때가 아니야. 하지만 그때는 반드시 온다. 정임은 그렇게 믿기로 했다. 상견례 당일 아침, 정임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다. 새벽 3시, 아직 해가 뜨기 전이었다. 그녀는 커피를 내려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다. 오늘 오후 2시, 청담동의 한 고급 레스토랑에서 도윤의 상견례가 열릴 것이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정임은 없을 것이었다. 핸드폰을 확인하니 도윤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다. 엄마, 오늘 상견례 잘 다녀올게요. 걱정 마세요. 정임은 답장을 보내지 않았다. 대신 옷장을 열고 평소와 다른 옷을 꺼냈다. 검은색 정장. 3년 전 백화점 세일 기간에 산 것이었다. 단 한 번도 입어본 적 없는 옷이었다. 정임은 그것을 침대 위에 펼쳐놓고 바라봤다. 그리고 결심했다. 오늘은 서정임이 아닌 다른 사람이 되기로. 정임은 샤워를 하고 머리를 단정하게 말았다. 화장도 평소보다 진하게 했다. 거울을 보니 낯선 사람이 보였다. 청소부 아줌마가 아닌 그냥 한 명의 여자. 정임은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오전 9시 정임은 강남역 근처의 한 카페로 향했다. 며칠 전 인터넷으로 예약한 약속이 있었다. 투자자 모임. 정확히는 소액 투자자 네트워킹이라는 이름의 모임이었다. 정임은 이런 모임에 참석한 것이 처음이었다. 카페 안으로 들어서니 이미 10명 정도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대부분 4060대로 보였다. 정임은 구석자리에 앉아 조용히 대화를 들었다. 요즘 반도체주가 좋던데요. 아니, 지금은 2차 전지 쪽이 대세죠. 부동산은 어때요? 금리가 내려간다는데. 정임은 귀를 기울였다. 그들의 대화는 정임이 평소 금융센터에서 듣던 것과 비슷했다. 하지만 수준은 달랐다. 정임이 들었던 정보들이 훨씬 구체적이고 정확했다. 한 남자가 정임에게 말을 걸었다. 처음 오셨나 보네요. 자기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정임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안녕하세요. 서하연입니다. 서하연. 정임이 며칠 전 만든 이름이었다. 증권 계좌도 이 이름으로 새로 만들었다. 법적으로 문제없는 본명 변형이었다. 정임의 어머니 성함에서 따온 이름이었다. 투자 경력은 어떻게 되세요? 한 25년 정도 됐습니다. 사람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다.
25년이면 결코 짧지 않은 경력이었다. 어떤 쪽에 주로 투자하세요? 제조업 쪽 주식을 주로 봅니다. 그리고 부동산도 조금. 정임은 자신감 있게 대답했다. 거짓말은 아니었다. 실제로 그녀는 25년 넘게 투자를 해왔고 상당한 수익을 냈다. 모임이 끝난 후 몇몇 사람들이 정임에게 명함을 건넸다. 자산관리사, 법무사, 회계사. 정임은 그것들을 받아 가방에 넣었다. 그리고 자신도 준비해온 명함을 건넸다. 며칠 전 인터넷으로 급하게 주문한 것이었다. 서하연 마이너스 개인 투자자. 단순한 명함이었지만 정임에게는 의미가 컸다. 처음으로 자신을 투자자라고 소개한 순간이었다. 오후 1시 정임은 다시 다른 장소로 향했다. 강남구청 근처의 법무사 사무실이었다. 며칠 전 전화로 상담 예약을 한 곳이었다. 어서 오세요. 서하연님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 젊은 여자 법무사가 정임을 맞이했다. 정임은 준비해온 서류들을 꺼내 책상 위에 펼쳤다. 통장 사본, 증권 계좌 내역, 부동산 등기부등본. 법무사는 서류들을 천천히 살펴봤다. 이 정도 자산이면 세금 문제를 신경 쓰셔야 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왔습니다. 증여나 상속 관련해서 상담받고 싶어서요. 법무사는 계산기를 두드리며 설명하기 시작했다. 증여세율, 공제한도, 절세 방법들. 정임은 꼼꼼히 메모했다. 그리고 질문했다. 만약 제가 아들에게 이 자산을 증여한다면 세금이 얼마나 나올까요? 대략 계산해 보면 40억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40억. 정임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120억 중 40억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니. 결코 작은 금액이 아니었다.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재단을 설립하시거나 분할 증여를 하시거나 여러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걸리는 일이에요. 정임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다. 급하게 할 일이 아니라는 것을, 천천히 계획적으로 움직여야 한다는 것을. 상담을 마치고 나오니 오후 3시였다. 도윤의 상견례는 이미 시작됐을 시간이었다. 정임은 핸드폰을 확인했다. 아무 연락도 없었다. 아들은 지금 가짜 부모와 함께 앉아 있을 것이었다. 정임은 카페에 들어가 커피를 주문했다. 창가 자리에 앉아 거리를 바라봤다. 청담동 거리는 화려했다. 명품 매장들, 고급 차들, 세련된 사람들. 정임이 속하지 못한 세계였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다. 정임은 더 이상 그저 청소하는 아줌마가 아니었다. 그녀는 120억의 자산을 가진 투자자였다. 서하연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 하고 있었다. 핸드폰이 울렸다. 도윤이었다. 엄마, 상견례 잘 끝났어요. 다음에 따로 인사드릴게요. 그래, 수고했어. 짧은 통화였다. 정임은 핸드폰을 내려놓고 커피를 마셨다. 쓴맛이 입안에 퍼졌다. 하지만 이상하게 기분이 나쁘지 않았다. 오히려 후련했다. 왜냐하면 정임은 이제 알았다. 자신에게도 선택권이 있다는 것을, 더 이상 아들의 그늘에 숨어 살 필요가 없다는 것을, 서하연으로 사는 삶도 가능하다는 것을. 그날 저녁 정임은 오래된 주식 계좌를 정리하기 시작했다. 수익률이 낮은 종목들을 매도하고 새로운 종목에 투자했다. 며칠 전 금융센터에서 들은
정보를 바탕으로 한 선택이었다. 그리고 새로운 명함을 100장 더 주문했다. 이번에는 직함을 추가했다. 서하연 마이너스 개인 투자자 자산관리 컨설턴트. 정임은 미소 지었다. 아직 때가 아니야. 하지만 그때는 곧 올 것이었다. 2주 후 정임은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중소기업 투자 설명회에 참석했다. 초대장은 지난번 모임에서 만난 자산관리사가 보내준 것이었다. 정임은 서하연이라는 이름으로 등록했고 검은색 정장에 가죽 가방을 들고 나타났다. 설명회장은 생각보다 규모가 컸다. 200명 정도의 투자자들이 모여 있었고 무대 위에서는 여러 기업의 대표들이 차례로 발표를 하고 있었다. 정임은 뒷자리에 앉아 조용히 경청했다. 그리고 메모를 했다. 기업명, 사업 내용, 투자 조건들. 다음은 나노텍 솔루션의 김준호 대표님을 모시겠습니다. 무대에 한 남자가 올라왔다.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였는데 정임은 그의 얼굴을 어디선가 본 것 같았다. 잠시 생각하다가 기억해냈다. 금융센터 12층에서 본 적이 있었다. 오상철 전무와 회의하던 사람이었다. 발표가 시작됐다. 나노텍 솔루션은 반도체 부품을 제조하는 회사였고 최근 대기업과 납품 계약을 체결했다고 했다. 성장 가능성이 높다는 설명이었다. 하지만 정임은 의구심이 들었다. 2주 전 금융센터에서 들은 대화가 떠올랐다. 오상철 전무가 누군가와 통화하며 했던 말. 나노텍은 이번 분기도 적자야. 대표가 너무 낙관적이라고. 정임은 발표 자료를 꼼꼼히 살펴봤다. 숫자들을 분석했다. 매출은 증가하고 있었지만 영업이익률은 계속 떨어지고 있었다. 부채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었다. 발표 자료는 긍정적인 부분만 부각시키고 있었다. 발표가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이 주어졌다. 몇몇 투자자들이 손을 들고 질문했다. 대부분 형식적인 질문들이었다. 정임은 손을 들지 않았다. 대신 발표 자료를 사진으로 찍어 저장했다. 휴식 시간이 되자 사람들이 로비로 나왔다. 정임도 커피를 마시러 나갔다. 그때 누군가 그녀에게 말을 걸었다. 처음 뵙겠습니다. 투자에 관심이 많으신가 보네요. 뒤돌아보니 오상철 전무였다. 정임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32년 동안 그녀를 거기 아줌마라고 불렀던 남자. 지금 그는 정임을 전혀 알아보지 못하고 있었다. 네, 관심이 많습니다. 정임은 침착하게 대답했다. 목소리도 평소와 조금 다르게 냈다. 오상철은 명함을 건넸다. 저는 KB증권의 오상철입니다. 혹시 투자 관련해서 상담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정임은 명함을 받아들고 자신의 명함도 건넸다. 서하연입니다. 개인 투자자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오상철은 명함을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아, 개인 투자자시군요. 투자 경력은 어느 정도 되시나요? 한 25년 정도 됩니다. 오, 그 정도면 베테랑이시네요. 어떤 분야에 주로 투자하세요? 정임은 잠시 망설였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제조업 쪽 주식을 주로 봅니다. 최근에는 반도체 관련주에 관심이 많고요. 오상철의 눈이 반짝였다. 그렇다면 아까 나노텍 솔루션 발표 보셨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임은 신중하게 말을 골랐다. 너무 많이 알고 있는 것처럼 보여서는 안 됐다.
흥미롭긴 한데 재무 구조가 조금 걱정되더라고요. 어떤 부분이요? 부채 비율이 조금 높아 보여서요. 그리고 영업이익률도 계속 떨어지고 있고 오상철은 잠시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정임이 생각보다 날카로운 분석을 했기 때문이었다. 하하, 역시 경력자시네요. 그 부분은 일시적인 현상입니다. 곧 개선될 거예요. 그런가요? 정임은 더 이상 추궁하지 않았다. 대신 화제를 돌렸다. 오 전무님은 KB증권에서 어떤 일을 하시나요? 저는 기업 금융 쪽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IPO나 M&A 같은 거요. 정임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조용히 물었다. 그럼 나노텍 솔루션의 IPO도 담당하시는 건가요? 오상철은 잠시 머뭇거렸다. 그리고 애매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아, 그건 아직 확정된 건 아니고요. 정임은 더 이상 묻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는 이미 확신했다. 오상철은 나노텍 솔루션과 연관되어 있었다. 그리고 이 설명회는 투자자들을 모으기 위한 쇼였다. 대화를 마치고 정임은 자리로 돌아왔다. 오상철은 다른 투자자들에게 명함을 돌리며 대화를 이어가고 있었다. 정임은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사람은 보고 싶은 것만 봐요. 오상철은 32년 동안 정임을 매일 봤다. 하지만 단 한 번도 그녀를 본 적이 없었다. 청소하는 아줌마는 사람이 아니었다. 배경이었다. 투명 인간이었다. 하지만 지금 정장을 입고 명함을 가진 서하연은 사람이었다. 대화할 가치가 있는 존재였다. 정임은 쓸쓸하게 웃었다. 세상은 참 단순했다. 겉모습만 바꾸면 대우가 달라졌다. 설명회가 끝나고 정임은 지하철을 타고 집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청소복으로 갈아입을 시간이었다. 내일 새벽 4시에는 다시 금융센터로 가야 했다. 서하연이 아닌 서정임으로. 그날 밤 정임은 오상철의 명함을 책상 위에 올려놓고 바라봤다. KB증권 기업금융부 전무 오상철, 그리고 자신의 명함, 개인 투자자 서하연. 두 개의 명함이 나란히 놓여 있었다. 하지만 두 사람의 관계는 전혀 달랐다. 오상철은 정임을 32년 동안 무시했다. 하지만 서하연에게는 명함을 주고 악수를 청했다. 정임은 이 아이러니가 재미있었다. 며칠 후 정임은 나노텍 솔루션에 대한 추가 조사를 시작했다. 인터넷 기사들을 검색하고 재무제표를 분석하고 업계 동향을 파악했다. 그리고 금융센터에서도 귀를 기울였다. 혹시 나노텍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지. 3일 후 정임은 원하는 정보를 얻었다. 12층 회의실에서 들린 대화였다. 나노텍 IPO 건 연기된다는 소문 들었어? 진짜? 왜? 실사에서 문제가 발견됐대. 회계 처리가 좀 애매한 부분이 있다나 뭐라나. 정임은 걸레질을 멈추지 않았다. 하지만 귀는 회의실 쪽으로 향해 있었다. 그럼 오 전무 곤란하겠네. 이번 건으로 승진하려고 했는데. 맞아. 이거 무산되면 책임 물을 수도 있어. 정임은 조용히 미소 지었다. 역시 그녀의 직감이 맞았다. 나노텍 솔루션은 문제가 있는 회사였다. 그리고 오상철은 그 문제를 숨기려 하고 있었다. 그날 저녁 정임은 오상철에게 문자를 보냈다. 서하연의 번호로. 안녕하세요. 지난번 설명회에서 뵀던 서하연입니다.
나노텍 건 관련해서 추가로 여쭤볼 게 있는데 시간 되실 때 연락 주시겠어요? 30분 후 오상철에게서 답장이 왔다. 네, 서하연님. 언제든 연락 주세요. 제가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정임은 핸드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다. 게임이 시작되고 있었다. 32년 동안 그녀를 무시했던 사람들과의 게임. 하지만 이번에는 정임이 주도권을 쥐고 있었다. 왜냐하면 정임은 알고 있었다. 그들이 숨기려는 비밀들을, 그들이 모르는 정보들을, 32년 동안 쌓아온 정보의 힘이 이제 빛을 발하기 시작했다. 정임은 노트북을 켜고 나노텍 솔루션에 대한 파일을 만들었다. 그리고 금융센터에서 들은 모든 정보를 정리하기 시작했다. 회계 문제, IPO 연기, 오상철의 연루. 모든 것이 퍼즐처럼 맞춰지고 있었다. 며칠 후 정임은 오상철과 만나기로 약속을 잡았다. 강남역 근처의 카페에서. 하지만 이번에는 단순히 정보를 듣기 위한 만남이 아니었다. 정임은 시험하려 했다. 오상철이 얼마나 정직한 사람인지, 아니면 투자자를 속이려는 사람인지. 카페에서 오상철을 만난 정임은 조심스럽게 질문을 시작했다. 나노텍 솔루션 IPO 일정이 어떻게 되나요? 그건 다음 달 중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확정인가요? 오상철은 잠시 망설였다. 그리고 자신 있게 대답했다. 네, 거의 확정입니다. 실사도 거의 끝났고요. 정임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속으로는 한숨을 쉬었다. 오상철은 거짓말을 하고 있었다. 정임은 이미 알고 있었다. IPO가 연기됐다는 것을, 실사에서 문제가 발견됐다는 것을. 그럼 투자하면 수익이 날 가능성이 높을까요? 물론이죠. 제가 보기엔 최소 30% 이상 수익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임은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그리고 조용히 물었다. 혹시 위험 요소는 없나요? 위험 요소요? 글쎄요. 투자의 리스크는 항상 있는 거니까요. 하지만 나노텍은 상당히 안전한 투자처입니다. 정임은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이미 충분히 확인했다. 오상철은 투자자를 속이려 하고 있었다. 32년 동안 그녀를 무시했던 것처럼 지금은 서하연을 속이려 하고 있었다. 대화를 마치고 정임은 집으로 돌아왔다. 그날 밤 그녀는 결정을 내렸다. 나노텍 솔루션에는 투자하지 않기로. 그리고 오상철과는 더 이상 연락하지 않기로. 하지만 문제는 다른 곳에서 터졌다. 일주일 후 도윤에게서 전화가 왔다. 목소리가 다급했다. 엄마, 저 좀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무슨 일인데? 회사가 자금난에 빠졌어요. 다음 달 월급도 못 줄 상황이에요. 정임의 손이 멈췄다. 도윤은 1년 전 IT 스타트업에 취직했었다. 작은 회사였지만 성장 가능성이 높다고 자랑하던 회사였다. 얼마나 부족한데? 2억 정도요. 투자자를 찾고 있는데 잘 안 돼요. 정임은 조용히 물었다. 그래서 엄마한테 돈을 빌리자는 거니?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다. 도윤은 대답하지 못했다. 정임은 한숨을 쉬었다. 엄마가 그런 돈이 어디 있겠니? 네. 그렇죠. 죄송해요, 엄마. 그냥 너무 급해서. 전화를 끊고 정임은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다. 2억.
정임에게는 작은 돈이었다. 120억 중 2억이면 2%도 안 됐다. 하지만 정임은 선뜻 도와줄 수 없었다. 왜냐하면 도윤은 여전히 정임을 가난한 엄마로 생각하고 있었으니까. 청소부 엄마, 돈 없는 엄마, 도움이 안 되는 엄마, 상견례에도 부르지 않았던 그 엄마. 며칠 후 도윤의 여자친구 은서에게서 전화가 왔다. 정임은 처음 받는 전화였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저 은서예요. 응, 안녕. 어머님, 혹시 도윤이한테서 회사 이야기 들으셨어요? 들었어. 은서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을 이었다. 어머님, 정말 도와주실 방법이 없으세요? 저희 부모님이 1억은 준비하셨는데 나머지 1억이 부족해서요. 정임은 말문이 막혔다. 은서의 부모님은 1억을 준비했다. 하지만 정임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어머님이 도와주실 수 있는 건 정말 없으신 거죠? 은서의 목소리에는 실망이 묻어났다. 아니, 정확히는 경멸이었다. 역시 청소부 출신은 도움이 안 되는구나라는 마음이 담겨 있었다. 미안하구나. 정임은 그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었다. 전화를 끊고 그녀는 오랫동안 앉아 있었다. 가슴이 답답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도윤은 상견례에 정임을 부르지 않았다. 가짜 부모를 고용했다. 엄마를 부끄러워했다. 하지만 돈이 필요할 때는 전화를 했다. 은서는 정임을 무시했다. 도움이 안 되는 사람으로 취급했다. 정임은 통장을 꺼내봤다. 120억. 이 돈이면 도윤의 회사를 10번도 더 살릴 수 있었다. 하지만 정임은 그러지 않았다. 아니, 그럴 수 없었다. 왜냐하면 도윤은 정임을 엄마로 인정하지 않았으니까. 필요할 때만 찾는 ATM 기계로 생각했으니까. 그날 밤 정임은 눈물을 흘렸다. 32년 만에 처음으로 조용히 아무 소리 없이 베개를 적시며 자신은 무엇을 위해 이렇게 살아왔을까? 아들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는데 아들은 자신을 외면했다. 돈을 모았지만 그 돈을 쓸 곳이 없었다. 서하연이라는 이름을 만들었지만 결국 서정임의 삶은 변하지 않았다. 정임은 결심했다. 더 이상 참지 않기로, 더 이상 숨지 않기로. 이제는 때가 왔다. 진실을 드러낼 시간이. 다음 날 새벽 정임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다. 하지만 금융센터로 가지 않았다. 대신 강남의 한 법무법인으로 향했다. 미리 예약해둔 상담이었다. 투자 구조를 익명으로 진행하고 싶으시다고요? 네, 가능한가요?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가능합니다. SPC를 설립하시면 됩니다. 특수목적법인이요. 그걸 통해 투자하시면 실제 투자자가 누군지 드러나지 않습니다. 정임은 꼼꼼히 메모했다. 변호사는 계속 설명했다. 다만 시간이 좀 걸립니다. 법인 설립에 2주 정도, 투자 계약 체결에 1주 정도. 상관없습니다. 진행해 주세요. 정임은 서류에 서명했다. 그리고 계약금을 입금했다. 모든 것은 서하연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됐다. 3주 후 모든 준비가 끝났다. 정임은 도윤의 회사에 대한 조사를 마쳤다. 재무제표, 사업계획서, 투자 제안서, 모든 것을 검토한 결과 회사는 충분히 투자 가치가 있었다. 다만 단기 자금난에 빠져 있을 뿐이었다.
정임은 익명 투자자로 도윤의 회사에 연락을 취했다. 2억 원의 전환사채 투자를 제안했다. 조건은 간단했다. 연 5% 이자, 3년 후 상환. 그리고 경영에는 일체 간섭하지 않는다. 도윤의 회사는 즉시 승낙했다. 다른 투자자를 찾지 못하던 상황이었으니까. 계약은 일주일 안에 체결됐고 돈은 즉시 입금됐다. 도윤에게서 전화가 왔다. 엄마, 우리 회사에 투자자가 나타났어요. 그래, 다행이다. 진짜 다행이에요.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익명으로 2억을 투자해줬어요. 조건도 좋고. 정임은 조용히 웃었다. 잘 됐네. 축하한다. 엄마, 이제 걱정 안 하셔도 돼요. 회사 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전화를 끊고 정임은 창밖을 바라봤다. 아들은 몰랐다. 자신을 구한 사람이 바로 엄마라는 것을. 상견례에도 부르지 않았던 그 엄마가. 하지만 정임은 괜찮았다. 아들이 행복하면 그것으로 충분했다. 아직은. 며칠 후 정임은 금융센터 청소를 마치고 퇴근하던 중 오상철을 마주쳤다. 그는 여전히 정임을 알아보지 못했다. 거기 아줌마 12층 화장실 휴지 떨어졌던데 좀 채워놔요. 정임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다. 네, 알겠습니다. 오상철은 그대로 지나쳤다. 정임은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이 남자는 평생 자신이 누구에게 무시당했는지 모를 것이다. 서아연이 바로 그 아줌마라는 것을 영원히 모를 것이다. 정임은 미소 지었다. 복수는 이런 것이었다. 조용하고 우아하고 그리고 아무도 모르게. 그날 저녁 정임은 도윤의 회사 주식을 확인했다. 익명 투자자로서 그녀는 이제 도윤 회사의 10% 지분을 갖게 됐다. 작은 지분이었지만 의미는 컸다. 정임은 더 이상 무력한 엄마가 아니었다. 그녀는 아들의 회사를 구한 투자자였다. 비록 아들이 그것을 모르고 있지만 며칠 후 은서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다. 어머님, 다행히 투자자가 나타나서 회사가 살았어요. 그래, 다행이네. 네. 그래도 어머님도 조금은 도와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은서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불만이 묻어났다. 정임은 참았다. 아직 때가 아니었다. 미안하구나. 아니에요, 어머님. 이해해요. 어머님도 형편이 어려우시니까. 전화를 끊고 정임은 한숨을 쉬었다. 형편이 어렵다. 그게 그들이 생각하는 정임의 모습이었다. 가난하고 무력하고 도움이 안 되는 엄마. 하지만 진실은 달랐다. 정임은 120억을 가진 투자자였다. 아들의 회사를 구한 사람이었다. 다만 아무도 그것을 알지 못할 뿐이었다. 정임은 노트북을 켜고 증권 계좌를 확인했다. 도윤의 회사 주식은 조금씩 가치가 올라가고 있었다. 투자금이 들어오면서 회사가 안정을 찾고 있었다. 정임은 만족스럽게 미소 지었다.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갈 시간이었다. 진실을 드러낼 준비를 해야 했다. 하지만 서두르지 않았다. 32년 동안 배운 가장 큰 교훈. 인내였다. 때를 기다리는 것이었다. 그날 밤 정임은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다. 꿈속에서 그녀는 더 이상 청소하지 않았다. 대신 넓은 사무실에 앉아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다. 서하연으로서의 삶이었다. 석 달이 흘렀다. 도윤의 회사는 안정을 찾았고 오히려 성장하기 시작했다.
새로운 프로젝트를 수주했고 직원들도 늘어났다. 도윤은 행복해 보였다. 어느 날 도윤에게서 전화가 왔다. 엄마, 다음 주에 결혼식 날짜 잡았어요. 그래, 축하한다. 엄마도 오시는 거죠? 목소리에 망설임이 묻어났다. 정임은 잠시 침묵했다가 대답했다. 당연히 가야지. 엄마니까. 전화를 끊고 정임은 오랫동안 생각했다. 이제 때가 왔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었다. 일주일 후 정임은 법무사를 불렀다. 그리고 가족회의를 준비했다. 장소는 강남의 한 호텔 회의실이었다. 참석자는 도윤, 은서의 부모님, 그리고 법무사와 회계사였다. 도윤에게 연락했다. 도윤아, 다음 주 토요일에 가족 모임 좀 하자. 가족 모임이요? 갑자기 왜요? 엄마가 할 말이 있어서. 꼭 와야 해. 도윤은 의아해했지만 승낙했다. 은서 부모님도 함께 오기로 했다. 토요일이 됐다. 정임은 평소와 다른 옷을 입었다. 검은색 정장에 진주 목걸이. 머리도 미용실에서 단정하게 손질했다. 거울을 보니 서하연이 보였다. 호텔 회의실에 도착하니 이미 모두 와 있었다. 도윤, 은서의 부모님, 그리고 낯선 두 사람. 법무사와 회계사였다. 엄마, 이게 무슨... 도윤은 당황한 표정이었다. 은서도 마찬가지였다. 은서의 부모님은 불편한 얼굴로 앉아 있었다. 정임은 조용히 자리에 앉았다. 그리고 준비해온 서류 뭉치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다들 앉으세요. 오늘 제가 할 이야기가 있어서 모셨습니다. 법무사가 먼저 입을 열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법무법인 정연의 김민준 변호사입니다. 오늘 서정임님의 자산 관련 설명을 돕기 위해 왔습니다. 자산? 도윤의 얼굴이 굳어졌다. 엄마, 무슨 자산이요? 정임은 천천히 입을 열었다. 도윤아, 엄마가 너한테 숨긴 게 있어. 회계사가 서류를 펼쳤다. 통장 사본들, 증권 계좌 내역, 부동산 등기부등본. 숫자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서정임님의 총 자산은 현재 약 119억 8천만 원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다. 아무도 말하지 못했다. 도윤은 입을 벌린 채 얼어붙었다. 은서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은서의 부모님은 당황해서 서로를 쳐다봤다. 뭐라고요? 도윤이 겨우 말을 꺼냈다. 119억. 그게 무슨... 정임은 조용히 설명하기 시작했다. 나 청소만 한 건 아니야. 32년의 이야기가 시작됐다. 금융센터에서 들은 정보들, 조금씩 모은 돈으로 시작한 투자, 실패와 성공, 그리고 쌓여간 자산. 엄마는 32년 동안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금융센터에 갔어. 거기서 청소를 하면서 사람들 이야기를 들었지. 임원들의 대화, 회의실에서 새어나오는 정보들, 복도에서 나누는 수군거림들. 정임은 서류를 하나씩 넘기며 보여줬다. 처음에는 100만 원으로 시작했어. 주식을 샀다가 팔고 또 샀다가 팔고. 실패도 많이 했어.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지. 그리고 공부했어.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 읽고 인터넷 강의를 들었어. 도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눈물이 그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리고 3개월 전 내 회사에 투자한 익명 투자자. 그게 나였어.
도윤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엄마가 우리 회사를? 정임은 고개를 끄덕였다. 2억 원. 너희 회사가 어려울 때 투자한 거. 그게 엄마였어. 은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럼 상견례 때 어머님은 정말로 도와주실 수 있었던 거예요? 정임은 조용히 대답했다. 그래. 도와줄 수 있었어. 하지만 도윤이는 엄마를 상견례에 부르지 않았지. 부모님 대행 서비스를 이용했어. 엄마가 부끄러워서. 도윤은 무너졌다. 의자에서 일어나 정임 앞에 무릎을 꿇었다. 엄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정임은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엄마는 이미 너를 용서하며 살아왔어. 32년 동안. 회의실에 침묵이 흘렀다. 은서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은서의 부모님은 어색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법무사가 다시 입을 열었다. 오늘 이 자리는 서정임님께서 자산 분배 계획을 발표하시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정임은 서류를 펼쳤다. 도윤아, 엄마가 이 돈을 다 너한테 주려고 모은 건 아니야. 하지만 내가 필요한 만큼은 줄 거야. 결혼 자금으로 10억, 집 마련 자금으로 20억. 그리고 내 회사 지분은 그대로 엄마가 갖고 있을 거야. 도윤은 계속 울고 있었다. 엄마, 저는 정말. 정임은 부드럽게 말했다. 나머지 돈은 엄마가 쓸 거야. 엄마 인생을 위해서. 이제 엄마도 엄마 삶을 살고 싶어? 은서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어머님,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무례했어요. 정임은 은서를 바라봤다. 괜찮아. 너도 몰랐으니까. 사람들은 다 그래.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지. 은서의 부모님도 고개를 숙였다. 어머님, 저희가 오해를 했습니다. 정임은 쓸쓸하게 웃었다. 오해가 아니에요. 엄마는 진짜로 청소부예요. 지금도 새벽마다 금융센터에 가서 청소하고 있어요. 단지 그게 전부가 아니었을 뿐이죠. 회의가 끝나고 모두 돌아갔다. 마지막까지 남은 건 도윤과 정임뿐이었다. 엄마, 나를 용서해줘. 정임은 아들을 안아줬다. 이미 용서했어. 오래전에. 결혼식 날이 밝았다. 정임은 새벽 4시에 일어났다. 하지만 금융센터로 가지 않았다. 대신 옷장을 열고 새로 산 한복을 꺼냈다. 진분홍색 저고리에 남색 치마. 정임은 천천히 옷을 입었다. 거울을 보니 낯선 사람이 보였다. 아니, 오랜만에 보는 자신이었다. 청소부가 아닌 한 명의 어머니. 당당한 얼굴로 서 있는 여자. 결혼식장에 도착하니 이미 많은 사람들이 와 있었다. 도윤의 친구들, 은서의 친구들, 친척들. 정임은 조용히 신랑 어머니 자리에 앉았다. 예식이 시작됐다. 도윤이 입장했다. 그리고 은서가 입장했다. 두 사람은 행복해 보였다. 정임은 눈물을 흘리며 그 모습을 지켜봤다. 주례가 말했다. 결혼은 두 사람의 만남이 아니라 두 가족의 만남입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며 함께 성장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정임은 그 말을 가슴 깊이 새겼다. 존중. 32년 동안 자신이 받지 못했던 것. 예식이 끝나고 피로연이 시작됐다. 하객들이 하나둘 정임에게 인사를 했다. 도윤의 친구들, 회사 동료들, 은서의 친척들. 도윤이 엄마님 축하드립니다.
아드님 정말 훌륭하게 키우셨네요. 혼자서 키우시느라 고생 많으셨죠? 정임은 미소로 답했다. 하지만 속으로는 생각했다. 이들도 모른다. 자신이 누구인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그때 오상철이 나타났다. 그는 도윤의 회사 고문으로 초대받았다고 했다. 도윤이 어머니시군요. 축하드립니다. 오상철은 여전히 정임을 알아보지 못했다. 정임은 조용히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고맙습니다. 오상철은 명함을 건네며 말했다. 혹시 투자 관련해서 상담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정임은 명함을 받아들었다. 그리고 자신의 명함을 건넸다. 서하연의 명함이었다. 오상철의 얼굴이 굳어졌다. 서하연님? 네, 저예요. 오상철은 당황했다. 몇 달 전 투자 설명회에서 만났던 그 여자. 나노텍에 투자하지 않았던 똑똑한 투자자. 그리고 지금 눈앞에 있는 도윤의 어머니. 같은 사람이었다. 어떻게, 도윤이 어머니가, 제가 도윤이 엄마예요. 그리고 개인 투자자이기도 하고요. 오상철은 말을 잇지 못했다. 정임은 조용히 말했다. 오 전무님 32년 동안 매일 봤었는데 기억 못 하시나요? 금융센터 청소하던 사람이요. 오상철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기억이 되살아났다. 매일 복도를 지나칠 때 보던 청소하는 아줌마. 거기 아줌마라고 부르던 그 사람. 정임은 미소 지었다. 사람들은 보고 싶은 것만 봐요. 오 전무님도 그랬고요. 오상철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자리를 떴다. 정임은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복수는 이미 끝났다. 피로연이 끝나고 도윤이 정임에게 다가왔다. 엄마, 이제 청소일 그만두셔야 해요. 왜? 엄마가. 그럴 필요 없잖아요. 돈도 많으신데. 정임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계속할 거야. 왜요? 거기가 편해서. 그리고 아직 들을 이야기가 많이 남아있거든. 도윤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하지만 정임은 결심했다. 청소일은 계속하기로. 다만 이제는 다르게 하기로. 일주일 후 정임은 금융센터에 사직서를 냈다. 32년 만이었다. 동료들이 놀라며 물었다. 언니, 갑자기 왜요? 이제 그만 쉬려고. 하지만 정임은 완전히 떠나지 않았다. 대신 금융센터의 청소 용역 회사를 인수했다. 50억을 들여 회사를 샀다. 그리고 사장이 됐다. 이제 정임은 청소부가 아니었다. 청소회사 사장이었다. 동료들의 임금을 올려줬다. 근무 환경을 개선했다. 그리고 새로운 직원들을 채용했다. 이제부터 우리 직원들은 투명 인간이 아니에요. 당당한 노동자예요. 정임은 회사에 교육 프로그램도 만들었다. 청소 기술뿐만 아니라 자산 관리, 투자 교육도 포함시켰다. 우리도 배울 수 있어요. 성장할 수 있어요. 미란이 정임을 찾아왔다. 언니, 진짜 대단해요. 어떻게 이런 일이. 미란아, 나도 처음엔 몰랐어. 내가 이렇게 될 줄은.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 32년 동안. 미란은 눈물을 흘렸다. 언니, 저도 할 수 있을까요? 언니처럼. 당연하지. 아직 늦지 않았어. 정임은 미란에게 투자 교육을 시작했다. 그리고 다른 동료들에게도.
청소하는 아줌마들도 배울 수 있었다. 성장할 수 있었다. 꿈을 꿀 수 있었다. 몇 달 후 정임은 금융센터를 다시 방문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청소복이 아니라 정장을 입고 갔다. 12층 회의실에서 열리는 투자 설명회에 초대받았기 때문이었다. 회의실에 들어서자 오상철이 보였다. 그는 정임을 보더니 얼굴이 굳어졌다. 정임은 미소 지으며 자리에 앉았다. 설명회가 시작됐다. 여러 기업들이 발표했다. 정임은 조용히 듣고 메모하고 질문했다. 더 이상 숨지 않았다. 더 이상 투명 인간이 아니었다. 회의가 끝나고 정임은 복도를 걸었다. 예전에 청소하던 그 복도. 하지만 이제는 다른 느낌이었다. 고개를 들고 걸었다. 당당하게. 엘리베이터 앞에서 한 직원이 정임에게 공손하게 인사했다. 서하연 대표님, 다음에도 또 뵙겠습니다. 정임은 고개를 끄덕이며 엘리베이터에 올랐다. 거울에 비친 자신을 봤다. 서정임도 서하연도 아닌 그냥 한 명의 여자. 32년 동안 숨어 살았지만 이제는 드러난 여자. 엘리베이터가 내려가며 정임은 생각했다. 자신은 청소부였다. 지금도 청소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다. 투자자이기도 했고 사업가이기도 했고 무엇보다 한 아이의 엄마였다. 지하 주차장에 도착해 차에 올랐다. 새로 산 차였다. 검은색 제네시스. 정임은 시동을 걸며 미소 지었다. 이제 자신의 삶을 살 시간이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정임은 도윤에게 전화를 걸었다. 도윤아, 저녁 먹자. 엄마가 살게. 엄마, 제가 살게요. 아니야. 엄마가 사고 싶어. 도윤은 웃으며 대답했다. 알겠어요, 엄마. 어디서 만날까요? 정임은 생각했다. 어디가 좋을까? 고급 레스토랑? 아니면 청담동 그 레스토랑. 내가 상견례 했던 곳.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다. 도윤은 조심스럽게 물었다. 엄마, 괜찮으세요? 응. 이제는 괜찮아. 엄마도 그런 곳 갈 자격 있어. 그날 저녁 정임과 도윤은 청담동 레스토랑에서 만났다. 고급스러운 인테리어, 은은한 조명, 정갈한 테이블 세팅. 몇 달 전 도윤이 가짜 부모와 상견례를 했던 바로 그곳. 하지만 이제는 달랐다. 정임은 당당히 앉아 있었다.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 주눅 들지 않았다. 엄마, 정말 미안해요. 그때 정임은 도윤의 손을 잡았다. 이제 그만 미안해해. 엄마는 이미 다 용서했어. 하지만 도윤아, 엄마가 너한테 바라는 건 하나뿐이야. 뭔데요? 정임은 조용히 말했다. 이제부터는 사람을 겉모습으로만 판단하지 마. 청소하는 사람도 식당에서 일하는 사람도 다 존중받아야 할 사람들이야. 엄마처럼. 도윤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엄마. 명심할게요. 저녁을 마치고 레스토랑을 나서며 정임은 하늘을 올려다봤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다. 32년 만에 처음으로 여유롭게 별을 보는 밤이었다. 정임은 생각했다. 이제 시작이다. 진짜 내 인생의 시작. 더 이상 숨지 않고, 더 이상 참지 않고, 당당하게 사는 삶. 서정임은 청소부였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다. 투자자였고, 사업가였고, 어머니였고,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이었다. 집으로 돌아와 정임은 청소복을 옷장에서 꺼내봤다. 32년 동안 입었던 옷. 이제는 입지 않을 옷. 정임은 그것을 쓰레기 봉투에 넣지 않았다. 대신 조심스럽게 개어서 서랍 깊숙한 곳에 넣었다. 왜냐하면 그것도 정임의 일부였으니까. 부끄러운 과거가 아니라 자랑스러운 여정이었으니까. 정임은 창문을 열고 밤 공기를 마셨다. 시원했다. 상쾌했다. 자유로웠다. 마침내 서정임은 자유로워졌다.